오늘은 고려시대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후삼국대 상황을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삼국대는 신라 경주가 거의 정치력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독립적인 세력들이 막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호족이라 불리는. 지방에 군현이 한 300여 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 300여 개 군현만큼의 호족들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고요. 이렇게 등장한 호족들이 초반에 국가가 막 생겼을 때 등장했었던 연맹 국가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중에 몇몇 국가들이 연맹을 이룬 나라들이 이제 왕을 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도의 왕을. 그 중에 여기서 왕을 칭했었죠. 이 중부벨트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게 고려였었고요. 서남벨트를 차지한 이쪽 지에서 또 연맹이 잘 이루어진 데서 왕을 칭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세력을 막 모아요. 모으면서 여기는 고구려 원수를 갚아주겠다면서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고, 지역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쪽은 백제의 원수, 의자왕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 방식에 따라 갖고 이 왕국이 오래 가냐 가지 못하냐 이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 궁예는 초반에 사람들을 잘 포섭하다가 때일은 왕권 가정책을 핀 것 같아요. 내가 미륵불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전제군주 정책을 핀 건데, 그게 왕권 강화를 표방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제군 정치라는 걸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 때일은 왕권 가정책을 피다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건이 등장하고요. 자, 여기는 견훤이 여기 다시 연맹국 같은 왕국의 왕이 됐는데, 견훤도 포섭 정책을 핍니다. 의자왕이 원수를 갚아주겠다면서 비전도 제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군인 출신이라 그런가 힘의 우위에 근거한 정책을 피다가 여기도 망태클을 타게 됩니다. 망태클 탑니다. 근데 사실상 견훤이 망태클 탄 거는 그것보다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왕건은 젊었고요. 이게 왕위 세습 문제로 인한 내분이 발생한 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여기도 결국 제거된다. 자, 이 중에 왕건이 이 셋 중에는 독보적으로 포섭 정책을 잘 핍니다. 심지어는 견훤도 포섭하고요. 심지어는 경순왕까지 포섭하는 굉장히 광폭의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패권자가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이걸 두 번째 통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왕건한테도 이제 과제가 있었어요. 무슨 과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호족들을 어떻게 이제 포섭을 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고요. 이 국가라는 그룹 내에 어떻게 잘 누겨드릴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새로운 왕조 국가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게 돼야지만 하나의 고려라는 국가 내에서 고려 국민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려 왕들의 업적들을 쭉 이야기하기 전에 고려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시야가 좀 잡혀야지 보기가 좀 쉬울 테니까요. 자, 고려는 왕들하고 지배계층이 되게 뚜렷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왕들과 지배계층 간의 대립구도로 왕권 강하니 약하니 이걸 판단해 갑니다. 그래서 매 시기마다 등장하는 지배계층이 있으니까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왕과 이 지배계층을 대립구도로 보면서 이 둘의 이 힘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초반에 호족인데, 호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독립적인 행정재정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족은. 그러니까 이 호족들은 언제든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게 지방에 널려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정, 재정, 군사 능력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초기 왕대사의 초점이에요. 그 초기 왕대사를 태정강, 경성, 목이라고 하는데 이때쯤 이제 호족이 날아갈 겁니다. 자, 호족을 제거하면서 초기 왕들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요, 여기 이제 가장 크게 기여한 게 과거제인데, 왕이 직접 신하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왕이 뽑은 신하들로 새롭게 이제 정치계를 구성해 나갑니다. 시험으로 관료가 된 사람들을 문신이라고 하는데, 호족에서 문신으로 교체가 돼가요. 성종에서 현종 거치는 요 즈음 때 이제 교체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문벌 귀족들이 중앙 정계 내로 들어오면서 이들 간에 파벌을 또 형성하게 돼요. 왜냐면은 과거를 되게 장려했었거든요. 과거를 장려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관료가 됐던 사람들이 자기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국가가 장려했었어요. 너와 같은 애들을 계속 가르치고 뽑아놔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파벌로 또 얽히게 된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거를 문신파벌이라고 하는데, 이 문신파벌의 성향이 귀족 같다. 귀족이라는 것은 뭔가 권력과 부를 세습할 때 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발전했다라고 해서 저거를 문신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신귀족, 문벌귀족. 문벌은 지금 말로 하면 학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벌인데 단순한 벌렬이 아니라 뭐라고요? 걔들이 권력까지 세습할 수 있는 귀족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벌 귀족이 있었던 시대다. 자, 이게 등장하면서 왕권을 또 이제 약화시켜요.
이 문벌귀족이 처음 등장한 게 현종 때고 이게 꽃을 피운 게 이제 문종 때라고 해요. 같은 문씨잖아요. 그래서 문종 때부터 그 이후 왕들은 문벌귀족과의 대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때 폈었던 게 문종 다음의 왕들을 숙예인이라고 하는데, 숙예인이 이 문벌귀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나온 데는 사립학교입니다. 학벌을 만드는 데는. 그래서 국립학교 강화책을 핍니다. 그걸 관학진흥책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둘의 대립관계가 관학진흥책 그리고 사학발달로 대립관계가 나타나는 와중에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었던 문신의 상대편 개념의 무신이라고 해갖고 두 개를 같이 양반이라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는 문신 중심 국가였었어요. 문치주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이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차별받던 무신들이 참지 않고 권력을 뒤집습니다. 억눌렸었던 차별을 분노로 폭발했는데 이걸로 정권이 바뀌게 돼요. 무신정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신정변으로 한 100여 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생각지 않았었던 세계 대제국의 침공으로 무신이 여기에 넘어지게 돼요. 몰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그래프가 왕의 권력 그래프입니다. 왕권은 계속 강해지고 있다가 정점을 찍었다가 문신들 등장하면서 다시 약화됐다가 무신정변 이후에 왕권은 이제 바닥이에요. 무신들이 왕을 갈아치우고 갈 정도로 이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왕들이 몽골과 손을 잡고 무신 여권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원간섭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고려는 멸망시키지 않고 고려 정치체제를 유지시켜줍니다. 왕이 몽골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왕정을 유지시켜준 거예요. 왕정을 없앤 게 아니라. 대신에 왕들이 몽골한테 충성하겠다는 맹세로 충자 붙은 왕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그걸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왕조를 살려주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애들이 독립국가가 되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몽골이 무신으로부터 왕을 벗어나는 건 도와줬지만 왕권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왕권과 별개로 친원파들을 키워나가는데 얘들도 세력가야. 이 친원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왕과 권문세족 간의 대립관계가 나타나요, 이때는. 그리고 원나라가 왕권을 강화시킬 의사가 없기 때문에 왕권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도 않고요. 몽골이 원으로 바뀐 거죠. 원나라에 의해서 왕이 교체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또 힘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 와중에 원나라도 이제 약해져 갑니다. 북방민족이었다가 중국을 차지했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활기찬 유목민족들이 정착사회로 들어가고 정착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활기가 떨어져갖고, 그리고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문화에 동화되면서 얘들이 오히려 복속한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도 하면서 이쪽으로 동화되어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활력도 좀 떨어지면서 오래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착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력이 있는데, 유목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전투력이 있는데, 이 전투력만으로 국가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절절하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힘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도 오래 못 가고 이제 망하는데, 그 망할 때쯤에 독립국가를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이른바 반원 정치를 폈었던. 그때 왕권이 다소 회복이 돼요. 권문세족을 제거합니다. 국민왕이 다소 회복이 되는데, 국민왕이 권문세족이라는 신하를 실 때는 자기 혼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때 끌어들인 세력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무신집권기 때부터 등장했었던 새로운 문신을 신진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진문신. 그거를 신진사류 내지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 이게 공민왕 때쯤 가면 이제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권문세족을 쳐냈는데, 결국은 공민왕도 제거가 되면서 누구만 남게 되냐면요, 신진사대부만 남게 돼요. 신진사대부들이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결국은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또 왕위를 교체하는 상황까지 가고 합니다. 그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그 위화도 회군 이후에 우왕을 폐위시키고요, 다음 왕을, 그 우왕의 아들 창왕을 세우지만 결국은 창왕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내세운 게 공양왕인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무신정변 전까지는 조나 종이라는 칭호를 쓰지만 그 뒤부터는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황제국가에서나 쓰는 칭호란 말이에요. 왕권의 이 자체가 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원간석기 때부터는 뭐뭐 왕이라고 쓰고요, 그 뒤에 왕들도 뭐뭐 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왕창왕은 이름이에요. 철수왕, 영의왕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라 세운 애들이 이때 이 왕들을 거의 갖고 노는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 이름이 뭐냐면요, 공양왕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손하게 양이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우왕, 창왕, 공양왕은 왕으로서 정체성이 없고요, 그냥 착했어, 걔 철수야, 영이야, 이 정도로만 나중에 이제 불리게 됐던 겁니다. 그 공양왕을 끝으로 결국은 고려 왕조는 멸망하고요, 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한테 권력을 넘기고
이제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500년 고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좀 풀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고려 초기 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이 호족과의 싸움을 어떻게 풀어갔느냐입니다. 자, 통일을 했지만 지방의 산재에 있었던 저 호족들을 어떻게 포섭 내지는 통제했었는가, 그걸 각 왕마다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통일을 했지만 사실 여기는 독립적인 존재의 호족들이 뭐 군소호족이든 대호족이든 여전히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호족들을 어떻게 포섭 내지는 통제할 것인가, 그래야지 하나의 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고려라는 국가의 국민으로 새로운 형성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국민 형성을 해야 돼요. 이 새 왕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왕건이 했었던 건 전쟁을 나가든 순행을 나가든 하면서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호족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29명의 부인을 얻었다라고 해요. 또 하나가 이쪽은 왕건이 있었고 결혼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오게 된 지역의 호족들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어느 쪽에 붙을지를. 그거를 이 사람들이 힘으로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할 수 있게 왕건을 되게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경순왕이 여기로 이제 항복해 들어왔을 때 너무 감사해갖고, 그래도 명색이 왕이고 우리나라 국가였었는데, 나는 이제 지방에 새로 세운 국가고요. 그 사람이 통째로 와서 나한테 내 신하가 되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신하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 신라라는 나라를 경주로 바꾸고요, 하나의 주로 바꾸고, 이 지역은 당신이 그냥 알아서 통제하세요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관직을 줬어요. 사심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처음에는 사심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사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순왕이 시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니까는 다른 호족들이 이제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야, 왕건은 항복을 해도 항복한 사람들한테 대우를 되게 잘해주네. 내가 패했지만 혹은 내가 항복했지만 함부로 대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복속해오는 사람들한테 차례차례 사신관이라는 관직을 주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하나의 물결처럼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복속하고 땅덩이 넓어지고 나면은 기인제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문무왕이 썼었던 상술이라는 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문무왕이 첫 번째 통일이고 태조가 두 번째 통일이거든. 당연히 둘의 정책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포섭을 해나갑니다. 한편 요 사신관제도나 기인제도는 포섭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통제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신관을 줄 때 만약에 이쪽 지역에 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호족이 이 사람 편이 됐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쪽 지역은 당신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세금만 꼬박꼬박 주면 됩니다. 뭐 일종의 약간 봉건제처럼 하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당신도 죽습니다. 연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가라는 걸 세워놨지만 국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호족들의 힘을 이용해서 간접 통치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타이피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편도 만들었겠다, 뭐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저 지역 통치는 이 사람한테 맡기면서 문제 발생하면 죽입시대 할 수 있는 거니까 일타이피 한 겁니다. 이걸 사신관이라고 합니다. 자, 기인제도는 상술하고 비슷합니다. 자식들 서울로 보내주세요. 제가 취업시켜줄게요. 서울에 관료 만들어줄 테니까 보내주세요 합니다. 근데 저때 오라고 하는데 안 보낼 수 없어요. 오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 저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실상 이제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인질이. 그래서 그 인질 하시면 돼요. 그 인질.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사계결혼이라고 합니다. 사계결혼. 이 중에 이 결혼 정책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결혼 정책, 당사자는 좋지만 그 양반은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도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다 결혼한 거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저게 필히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후계구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왕자들은 결국은 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중에 왕후만 6명이고 일반 부인이 23명인데 적어도 왕후만 따져도 이게 후계구도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왕건이 죽고 난 뒤에 사단을 일으켜갖고 태회정강 경성목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10세기 왕들이. 그 중에 해자들 하면 왕이 피살됐다는 뜻이거든요. 태조 바로 다음 왕이 피살이 돼요. 나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자, 그럼 백성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 중이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이게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전쟁 중에 황폐화돼 갖고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는 이때 국가가 나서 갖고 내가 빌려줄게, 국식을 무이자를 빌려주거나 아주 싸게 빌려줄게 하면서 국가가 이제 살 저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을 보살필 사람은 누구라고? 나야 임마,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흑창이라는 걸 둡니다.
흑창이라고 할 때 이 창이 창고란 뜻이에요. 창고. 창고에 뭘 둘까요? 창고에 뭐 양 둘까 뭐 소 둘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곡식을 두는 곳이에요. 곡식. 그러니까 곡식을 두는 창고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썼냐에 따라 갖고 무슨 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흑창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쌀이 없는 사람들한테 쌀을 임시적으로 대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빈민구치처럼 만든 거예요. 또 하나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면은 각 국가 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관료들이 이 국가를 사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한테 쥐어진 직함이 있잖아요. 직함을 자기 걸로 오인을 해요. 그래서 그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국가에 있는 재산과 백성들을 지 마음껏 있는 힘껏 그걸 취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가가 망태클 타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가 말기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국가 기관이 사유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아 망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통제가 안 되면 얘가 그러면 다음에도 그러고 다음에 그러면 얘도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제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재산은 이 공무원들 몇몇에 의한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기관이 사유화되는 것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돼요. 그럼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망테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신라 말 때 이 귀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었었어요. 세금을. 이건 신라 말도 그렇고 고려 말도 그렇고 조선 말도 그렇고 늘 그래요. 말에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걷으니까는 새로운 국가 생겼으니까 야 내가 이제 그거는 지켜줄게라고 다짐을 해주는 겁니다. 망하고 난 뒤에 새로운 국가는 제일 먼저 그걸 다듬어 줘요. 세금을. 자, 그 세금 얘기를 합니다. 취민유도라고 해갖고요. 백성들을 취하는데도 정도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금에서 그 전세에서 가장 정상적인 세금을 11조라고 해요. 11조. 가장 정상적인 세액일 거라고 봅니다. 이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저게 10의 5를 넘어서요. 그냥 무슨 핑계를 다 대갖고 다 뺏어가는데 얘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거 내 전리품이니까. 10의 5에서 10의 10까지 갑니다. 남겨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모조리 뺏어갑니다. 경쟁적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해준다. 그래서 10분의 1세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누구의 정책이다? 태조의 정책입니다. 자, 그중에 요거를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왕건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기결혼으로 왕이 됐다. 그리고요, 역분전이라는 걸 지급하는데 역분전은 뭐냐면은 호족들 중에 왕건한테 붙어갖고 여기에 이제 공신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신들한테 그 대가로 전쟁 수행을 잘했든 아니면 뭐 행정 업무를 잘 받든 간에 그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겁니다. 그 역에 맞춰갖고 준다 이래갖고 역분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공신들한테, 호족계 공신들한테 주는 겁니다. 역분전 지급했다. 이것까지 합치면은 흑취역이라고 합니다. 사기 결혼으로 흑취역했다 하시면 됩니다. 태조 왕건은 왕이 됐지만 아직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마치 옛날에 연맹왕국 시기와 되게 비슷한 이런 상태의 왕이다. 그래서 흑취역에 불과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왕이다 보니까는 신하들한테나 아니면 자기 후대 왕들한테나 어떤 기준과 규범을 제시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신하들한테 야 니네 이런 것들 앞으로 규범이니까 잘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이 정계와 계백요소라는 글을 썼고요. 후대 왕들한테 남긴 자기 유후는 뭐냐면 훈유십주라고 합니다. 일종의 10계명을 남긴 거예요. 이런 건 지키고 살라고 하면서. 자, 이게 누구 역할이다? 첫 번째 왕의 역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기 결혼해서 정계 흑취역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기 결혼으로 정계 흑취역했다. 태조 왕건한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대내적으로는 결혼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대외적으로는요. 원래 리더는 공동의 비전을 잘 제시하는 게 리더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했었던 호조로 등장했다가 왕이 됐었던 왕건은 고구려의 옛 영광을 찾아주겠다 이 말 했었단 말이에요. 견훤은 백제의 영광을 찾겠다라는 말 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말 하다 보니까 만주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태조가 이제 북진 정책을 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918년에 고려가 건국됐는데요. 이미 2년 전에 916년에 여태까지는 그냥 부족국가 수준으로 남아있었던 거란도 처음으로 국가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왕이 있는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유목민족이 행정력을 갖추면 어마무시한 국가가 되거든요. 유목민족은 말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닌다는 건 탱크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거기다가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까지 갖추게 되면 그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걸 갖추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나왔는데 너무 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과 이 나라가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구려 영광을 찾아주겠다면서 북진 정책을 피다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태조 왕건은 이 사람들한테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피고
그리고 고구려의 영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걸로 정책을 펼쳤던 게 뭐냐면은 수도가 개경인데요. 두 번째 수도를 만듭니다. 고구려의 옛날 수도였었던 평양을 고려의 두 번째 수도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높여줍니다. 서경을 설치하게 돼요. 이거 자체가 이쪽 지역 사람들한테는 되게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뭔가가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려라는 국가에 충분히 충성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거란이 나라 세웠다고 사신을 보내왔는데 이 사신들을 죽입니다. 선물로 낙타 50피를 보내왔는데 낙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낙타를 만부교 아래다 그냥 묶어놓고 굶겨 죽입니다. 낙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서경을 설치했다는 것도 북으로 올라가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고구려 수도거든.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는 말과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부교 사건 같은 게 나타난다. 자, 이게 두 가지가 화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 좀 해두세요. 요거 이어 이제 두 번째 해종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해종 할 때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면 피살된 왕을 말합니다. 이 피살된 왕을 설명하기 전에 그 왕건이 호접했었던 호족 중에 가장 유력한 호족을 몇 개만 소개 좀 해드릴게요. 뭐 29명의 부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6명의 왕후를 두고 23명의 부인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컸던 겁니다. 개성 지방에 기반을 둔 고려가 있었고요. 여기 전주에 기반을 둔 후백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궁예랑 결합했었을 때 궁예랑 국가를 만들고 나서 궁예가 왕건을 장수로 내려보낼 때 처음에 공략하라고 공을 들인 곳이 어디였었냐면요. 여기는 전라도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경기도 북부의 개성이다 보니까 경기 북부와 강원도의 결합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아래 경기 남부하고 충청도가 지금 완충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옛날 신라 땅, 수도 이 두 가지가 제일 탐나는 곳이었었는데 궁예가 왕건한테 여기 공략을 제일 먼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와 충청도 공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내려갔다가 차지했었던 주요한 지역이 충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단 갑시다. 자, 그리고 이 전라도에 있었던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라도 후방에 있었던 나주를 점령합니다. 이게 두 개 다 왕건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왕건이 장수로서 나가서 공을 세우는데 공을 세우고 나서 그 지역의 호족과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연결되어 이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힘은 점점 더 세져가는 거예요. 공을 세울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게 나주 오시고요. 왕건의 첫 번째 왕후가 아들이 없었어요. 이게 두 번째 왕후인데 이 사람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되게 좀 병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왕건의 생각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 간에 후계구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건은 철저하게 장남한테 왕위를 밀어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봅시다. 여기 이제 충주유씨라는 거대한 호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위쪽 지역으로도 이제 호족이 유력한 호족이 있는데 여기 군사력으로 뒷받침해주는 호족이 있습니다. 이게 황해도 지역에 황보씨라는 집안이 있어요. 이 세 집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족 중에서. 자, 그 중에 나주씨랑은 이제 결혼하는데 그 설화가 있어요. 어떤 설화가 있었냐면은 왕건의 부대가 나주 지역을 행군하는데 우물가에 어떤 안악이 이제 물을 깃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좀 하나 좀 먹어야겠습니다 했는데 그 안악이 이제 물을 주면서 어떤 이제 버든잎알을 딱 띄워갖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고 그랬더니 체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랑이 싹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야전에서 돗자리를 피고 이제 사랑을 나눴다라고 해요. 설화에는 사랑을 나눌 때 아기를 가질까봐 왕건이 있죠. 지뢰 사정을 했답니다. 근데 나주오 씨가 그걸 얼른 주워 담아갖고 이제 다시 했대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종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얼굴에 돗자리 자국이 있었다라는 이 설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가 왜 있냐면요. 나주오 씨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실제 한미한 집안이 있답니다. 나주에는 나씨가 있고 오씨가 있었는데 나씨가 1등 호족이래요. 이건 게다가 2등이고 이 지역 자체가 여기에 이제 비길대가 안 되고 지역 자체가 그래서 꽤 한미한 호족 세력이 있었답니다. 이 세력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밑에 쟁쟁한 호족들을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왕자들이 있는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와중에 죽습니다. 자, 해종 때 왕규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그 왕규는 이제 신하입니다. 왕규가 난을 일으켜갖고 해종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왕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밑에 동생들 이복 동생이죠. 정종하고 광종은 같은 엄마 밑에서 난 애들입니다. 정종, 광종이 이 충주유씨 왕건하고 충주씨가 결혼해갖고 난 아들들이에요. 이 둘이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왕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해종을 믿지 않고 오히려 광종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그 뒤엔 정종하고 광종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를 왕괴난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정종과 광종이 일으킨 반란 아닐까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예, 여전히 왕괴난으로 부르니까 왕괴난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혼 정책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렇게 정종이 왕이 되는데 정종이든 광종이든 이제 정책을 필 건데 어떤 정책을 필까요? 그 똑같습니다. 이들이 피는 정책은 호족 통제, 두 번째 대민 정책을 어떻게 피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자, 호족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호족은 국가적으로 행정, 재정, 군사 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만들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국에 이런 세력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독자적으로 행정관청, 자기 스스로 행정관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들이 세금을 거둡니다. 자기들 주관해서 걷어요. 이제 그리고 국가에 얼마씩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이게 군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집안에 군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어나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왕이 됐던 정종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지금 국가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이 거란이 만주에 커다란 블랙홀이 되면서 점점 위협을 가해오고 있거든요. 이걸 핑계로 정종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있는 호족들한테 국가로 군대를 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 그러면서 만든 군대 이름이 뭐냐면은 광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광군은 각 지역의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를 그냥 묶어서 만든 이름이에요. 광군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 군대 내에 있었던 백성들은 자기는 예를 들면 나는 부산군이야, 나는 하동군이야, 나는 뭐 대구군이야, 나는 뭐 상주군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지우고 광군이야? 그럼 나는 이제부터 고려군이 되는 거야? 이런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거란이란 핑계를 댔지만은 호족의 군대를 지우고 고려 군대로 진입시키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크게 변한 건 없어요. 호족이 여전히 지휘관이고 이 부대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개경에다가 광군사라는 걸 지어갖고 이 군대를 국가가 지휘하겠다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두 가지, 이것도 일거양득한 겁니다. 핑계는 거란에 대변되는 핑계로 만들었지만 지방에 있는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부산의 군대가 아니고 강릉의 군대가 아니고 목포의 군대가 아니고 고려의 군대다라는 것을 명시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국군 개념을 희미하게나마 만든 겁니다. 근데 정종이 4년 만에 죽어요. 정종은 개경의 정세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호족 세력들이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개경 안에 전국 팔도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국 팔도의 세력들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길 떠나갖고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와중에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정책을 내지는 못하고 친동생인 광종한테 패스하게 됩니다. 광종은 왕이 되고 나서 여전히 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광종 때 많은 걸 추진합니다. 미칠 광자로 생각하셔도 돼요. 한자는 그 광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뭘 했는가부터 합시다. 일단 국가의 재정을 크게 키웁니다. 국가 재정을 키운다는 것은 호족의 재정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독자적으로 호족들이 세금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주연 공부법이라고 해요. 주연은 지역이란 뜻이고요. 공부는 세금이란 뜻입니다. 지방세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금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것이다? 호족들의 독자적인 재정 권한을 박탈한 거예요. 아까 군대 권한 박탈했었죠. 또 하나가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국가가 어수선할 때는 국가기구들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기구를 사유화시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후삼국 시기 때 이때는 신라라는 국가가 전혀 통제를 못하니까는 모든 지역에 있었던 지방관이든 아니면 중앙관리든 아니면 지방에 있었던 세력가든 간에 이들이 다 국가를 사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때 재산들은 그냥 전리품에 불과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호족들이 전쟁에 나서면은 전쟁에 나서갖고 이 전리품들을 줍줍줍줍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냥 줍줍되는 대상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국가가 통제 못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인이었었는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개인적으로 사유화된 국민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걸 원위치시킵니다.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요. 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호족들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이 노비가 되면은 이 사람은 국가에는 일체 세금을 안 냅니다. 주인한테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국가 세금이 사라지는 거거든. 이걸 양인으로 바꾸면은 그만큼의 국가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노동력을 부여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언제든지 군인으로 전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일타이피합니다.
노비안건법을 시행합니다. 태조 때 국가 상황은 마치 우리 옛날에 연맹왕국처럼 그때는 군장이 왕을 하나 세운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호족이 왕을 하나 내세워갖고 이제 국가라고 칭한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왕이 최고의 정점에 존재하고 밑에는 이제 관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이제 국민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해나가는데 여태까지는 호족들이 그냥 이 공신들이 와서 관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부족하면은 왕이 이 호족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 지역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나? 해갖고 이제 부릅니다. 이 호족을 거쳐갖고 관료가 되면은 이 관료가 된 사람은 왕한테 충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호족의 연주를 계속 이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왕과 신하 간의 서열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호족을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뽑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험제도를 만들어요. 과거제도라는 걸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관료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호족을 관료화시키든 아니면 국가의 관료체제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종 때까지도 있잖아요. 호족들이 중앙에 정치 회의를 한다고 이제 모이라고 국무회의 한다고 모이라고 하면은 호족들의 옷이 더 화려해. 왕은 검소하게 입는데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자기들 재력껏 그냥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뭐 요즘은 차로 비하자면은 왕은 뭐 그랜저 타고 왔는데 호족은 벤츠 타고 오고 어떤 건 아우디 타고 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서열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이 관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왕과 신하라는 이런 정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관등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관등에 맞는 유니폼을 입혀야 됩니다. 그거는 관료 체제 만들 때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공복 제도를 만들게 돼요. 유니폼을 입힙니다. 이로써 겉으로만 봐도 왕의 옷 색깔과 신하들의 옷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이러면 서열이 잡히는 거거든. 광종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제도 공복제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요, 신라 때 불교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 호족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불교 세력과 손을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도 호족과 더불어서 파벌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각각의 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호족을 덮치고 나면은 이 불교 세력까지 이 호족하고 같이 싸운단 말이야. 나는 이 호족하고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이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교가 난립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중요한 과제는 호족을 통제하는 것도 과제지만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불교를 통합하는 게 주요한 과제가 돼요. 이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첫 시도를 하게 돼요. 균여라는 사람을 등용해 갖고요. 귀법사라는 절을 지어줍니다. 여기 주지를 만들어 갖고 처음으로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불교가 난립돼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주지들 중에 하나는 내 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도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이걸 서열화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일사불란하게 이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나선 사람이 균여다. 이름도 보세요. 법을 하나로 규일시킨다, 통일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절입니다. 자, 균여가 등장했다. 이 백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데 재위부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말 그대로 위태로움을 구제하는 펀드다. 빈민구제기금이라고 해요. 기금을 두었다가 굶고 있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돕는 정책을 피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는 호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살려줄게. 나만 믿으면 돼, 임마. 나만 믿으면 돼. 태조는 이걸 흑창 가지고 했다면, 태조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창고에 있는 걸 내주는 거였었다면은, 광종 때는 전쟁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기금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쟁여놓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게, 임마.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들을 피면서 대충 왕과 신하 간의 서열, 그리고 국민들까지 내 걸로 포섭을 하고 난 뒤에 이 자신감을 좀 바탕으로 광종이 뭐라냐면요, 황제를 칭합니다. 칭제 건언을 하게 돼요. 자, 고려시대 왕들은 내부적으로 자기를 황제라고 칭했었지만 바깥으로는 왕이라고 칭했었거든요. 대외관계에서는. 이거를 외왕내제라고도 합니다. 바깥으로는 왕을 칭하고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바깥으로는 왕국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바깥으로까지 황제라는 국가를 선포해버린 겁니다. 연호를 세웁니다. 이 연호를 광풍이라고 해요. 광풍, 광덕준풍. 이걸 합치면은 준옥과 공제라고 합니다. 이거 한 줄로 그냥 기억해두세요. 준옥과 공제, 광풍이 불었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칭제건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때 분열기였었어요. 936년 동안에 후삼국시기일 때 여기는 5대 10국시기라고 해갖고 얘들도 분열기였었습니다. 얘들도 싸우고 있는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를 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쟤들도 개나 소나 다 황제 칭하는데 까짓 나도 하지 뭐 했던 겁니다. 근데 이 5대 10국 분열기가 송이란 나라로 통일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려로 통일되는 거고요. 자, 송이 광종 때 등장해요. 960년에.
송이 등장하면서 칭제권은 금방 포기하고 송연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종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경종인데요. 이름에 경자 들어가면 이제 왕권이 기울기 시작하는 때라 했었잖아요. 이걸 조금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가계도를. 태조의 결혼이 어마무시한 결과를 불러왔다. 왕건이 일개 장군에서 국무총리로 승진하는데 크게 기여했었던 겁니다. 나주점령이. 그래서 왕건 개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충주유씨. 여기는 장남을 배출한 데니까 호족 자체는 힘이 작고 전라도 변방에 있었던 지역이니까 힘을 미칠, 영향을 미칠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장남을 낳았기 때문에 그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큰 세력가는 이 충주하고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어요. 황보씨. 나주씨 집안에서 해종이 나왔죠. 워낙 한미한 집안이라 힘이 없어갖고 깨질까봐 여기다 누굴 붙였냐면은 태조 왕건의 가장 측근 신하였었던 박술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붙였어요. 잘 지켜주라고. 결국 못 지킵니다. 결국은 죽고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정종하고 광종입니다. 정종하고 광종의 엄마가 외갓집이 충주시라는 거고, 여기도 결혼할 거 아니에요? 광종이 결혼했는데 누구랑 하냐면 황보씨랑 결혼합니다. 자, 드디어 황보씨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할 때 이 황보씨 집안은 철저하게 반대했었어요. 왜 있는 재산을 국가가 뺏어가냐라고 하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료예요. 왕비도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왕비도 결국은 호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그게. 광종이랑 황보씨랑 결혼해갖고 나온 게 이 경종입니다. 이게 엄마가 황보씨다 보니까는 황보씨 집안 여자를 소개시켜줬고요. 경종은 황보씨랑 결혼합니다. 자, 그리고 경종은 광종이 엄청나게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길을 못 폈었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반역 역모로 의심받게 됐답니다. 그래갖고 쫄아갖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래서 되게 비실비실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황보씨가 이걸 지켜줬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대요. 실제 아버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이제 광종이 되게 아들도 믿지 않았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컸기 때문에 경종은 되게 담대한 기질이나 큰 기질을 보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황보씨로 권력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경종이 아들이 2살밖에 안 되는데 죽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은 황보씨 2명이 왕비가 되는데, 또 여기 황보씨가 아들이 있었고 딸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이 둘 다 경종 와이프가 된 거고요. 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게 성종입니다. 성종한테 물려줘요. 성종 때 경종 성종 거치고 나서는 이제 황보씨가 완벽한 이제 최고 권력 그 호족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종 때는 다시 호족이 재발합니다. 왜죠? 황보씨라는 호족이 거대 권력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광종 때 폈었던 호족 약화책이 원위치 되는 상황이 돼요. 경종 왕권이 기울었다. 호족권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심지어는 뭘 했었냐면요. 그 광종 때 그 많은 호족을 숙청했거든요. 호족을 숙청할 때 광종이 직접 나가서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갖고 나가서 이제 그걸 시행한 사람들, 정책을 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허락을 해줘 갖고 경종 때는 황보씨 같은 이 호족들이 그 정책을 폈었던 광종 때 그 새로 유입했었던 관료들에 대한 보복전이 무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보복을 허용하다가 왕의 힘을 못 쓰니까 왕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조의 친손까지 죽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겪고 나서 경종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보복 그만 해갖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광종 때 키웠었던 신진 관료 세력과 그리고 경종 때 부활한, 광종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광종 죽자마자 다시 꿈틀꿈틀 기어나오고 있었던 이 호족들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이 국가의 봉급 체계를 처음으로 이제 둘이 합의해서 만든 게 시정전시과입니다. 처음으로 광종 때 공복제도, 과거제도, 공복제도 만들고 나서 관료 체제가 어느 정도 수립됐단 말이에요. 관료 체제가 수립되면 봉급제도 나와야 되는데 이때 못 만들어지고 그 아들 때 이거는 됐단 말이야. 돈 문제는 둘이 또 합의를 또 했나 봐요. 저때 됐습니다. 토지를 준다는 게 옛날에 이제 봉급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때 처음 나왔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종 아들이 너무 어려워갖고 성종을 왕을 시키는데, 조나 종자 들어가는 왕들은 다 죽은 뒤에 평가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자 들어가는 왕은 제도를 정비하는 왕이에요. 고려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고려를 통치하는 통치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종입니다. 자,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는 왕들은 대체로 국가를 세운 그 시기 후반때 나타나요. 고려는 10세기 말에 나타나고 15세기 때 조선 초잖아요. 14세기 말에 태조가 등장하지만 이제 15세기 초가 조선 초잖아요. 15세기 말에 성종이 나타납니다. 둘의 역할은 비슷합니다. 자, 경종의 양보로 왕이 된 성종은 이제 앞에 폈었던 그 체제 정비를 좀 가열차게 나갑니다.
고려의 체제가 이때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뭘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광종이 과거하고 고목제도 만들면서 관료 들여오는 것만 겨우 만들었다면은 그 관료가 들어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관청을 완성해요. 고려의 중앙관청을 이성육부라고 하는데 중앙관청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관료들의 등급체계를 저때 이제 마무리 지어요. 지금은 1급부터 9급 공무원이 있지만은 저때는 18품계가 있었거든. 이때 마무리가 됩니다. 중국식 18품계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지방에 처음으로 상주하는 지방관을 보내요. 고려 초까지도 그 위에 이제 국경선이 있어갖고 양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국경지역. 국경지역에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이 지방관 역할을 했었어요. 그 국경지역에는 일찍부터 지방관이 나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행정지방관이 아니니까 그걸 제하자면은 국가가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호족들이 자율적으로 지네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가 국가가 이제 지방관을 보냄으로써 지방도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된 겁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고려가 호족 연립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 중앙을 넘어서 갖고 지방에까지. 물론 12개밖에 되진 않지만 12개에서 조금 더 늘리긴 했어요. 처음에 이제 12목으로 시작합니다. 신라 때부터 되게 큰 도시라고 불렸었던 12개를 12목으로 혹은 12주로 삼고 고개만 지방으로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큰 데만 보내고 이 큰 데를 거점으로 이제 거점 지배를 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지방도 국가가 직접 통치한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시험이 제일 잘 나오죠, 이게. 12목, 같은 말까지 해주세요. 최초로 상주하는 지방관을 보냈다는 겁니다. 군대도 이때 중앙군을 처음 만들어요. 6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참고만 해주세요. 뭔가 갖춰지고 있다는 거지. 광종 때 과거를 만들었다면은 광종 때 과거는 몇 번 시행을 못 해요. 이 과거가 이제 정비가 됩니다. 성종 때. 정비돼갖고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부는 제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학교를 만들어갖고 국가에서 가르치는 것도 이제 획일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가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국가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내 신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갖춥니다. 국자감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학술적으로는 태조 때 서경에 학교를 설치했다는 말이 있어요. 서경에 학교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미 개경에도 당연히 학교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조 때부터 국립학교가 개경에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성종 때 국자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학교를 처음 만든 건 아닐 것이다. 그냥 정비가 된 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시험 이게 나오니까요. 국자감을 처음 설치했다 해도 맞는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름을 국자면 이름을 처음 사용한 거니까. 그리고 12목에 지방관만 보낸 게 아니라 박사를 보냈대요. 가르치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거기에 가르치는 기관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때 아마 향교를 설치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중앙에 국자감과 향교를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를 공부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국립시험인 과거를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왕의 신하가 되는 관료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국왕 중심의 개서체제가 한결 더 만들어지기 쉬울 거라는 거죠. 그게 성종 때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조 때 흑창, 전쟁 중이니까 급하게 만든 게 흑창이에요. 창고 만들어 놓고 야 빌려줄게 했던 거고, 이걸 제도화시킨 게 뭐다? 의창과 상평창을 만듭니다. 의창은 의로운 창고, 빈민 구제기구, 빈민 대출기구고요. 그리고 상평창은 늘 평평하게 한다. 물가 조절기구입니다. 의창은 전교 설치한 거고 상평창은 도시에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제도화시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광종은 호족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주연공부법은 지금부터 니네들이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거고, 노비안건법은 여태까지 니네들이 가져왔었던 세금 중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있으면 이거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탈탈 터는 거예요, 걔들을. 근데 이때 왕비도 그걸 말렸다라고 했었잖아요. 왕비가 황부씨였었단 말이야. 광종의 지지 기반은 충주 유씨였었고요. 결혼한 사람이 황부씨였었는데 황부씨라는 호족, 거대 호족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했단 말이죠. 왜 재산을 뺏어가냐고 했단 말이지. 성종 때는 황부씨가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였었어요. 성종의 엄마 외가가 황부씨였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원위치가 돼요. 원래 노비였던 애 다시 노비로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노비 한천시킵니다. 호족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관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족들은 더 이상 이제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걔들은 집안 혈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대세는 여전히 호족이 세지만 호족에서 관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종 이후로 이제 확 대세가 바뀝니다. 성종 때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화폐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가 전체 물가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이것도 국가가 재정을 통제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합쳐서 두 번째 따면은 의상이 한 건 했다라고 합니다. 의상 환건이라고 합니다. 의상 환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조가 했었던 결혼 정책은 후계구도에 문제를 발생시켰다면은 태조가 했었던 북진 정책은 거란과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사단이 지금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게 하필 성종 때 와서 터집니다. 성종 때 거란이 처음으로 쳐들어오게 된다. 여기에 큰 블랙홀이었던 거란이 쳐들어오는데요.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 말하는 게 뭐 전투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모르겠어. 이제 왜 저러는 건지. 군대를 끌고 와갖고 싸울 거면 싸우든가, 야 싸울 거야? 싸울 거야? 갈 거야? 이지랄만 하고 있고 뭔가 액션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소규모의 국지전만 똥똥똥똥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위협만 가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봐? 이상한데? 근데 개경에서는 있잖아요. 원래 그 기득권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공포까지만 좋아하지 전쟁 자체는 싫어해요. 현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전쟁인데 현 상태가 변화되면 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국가에 바치든 전쟁에 물자로 보내든 간에 잃게 돼 있어. 이거 싫어. 그냥 지금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포를 주는 것만 좋아하지 실제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득권들은 얘들이 우리가 고구려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고구려 후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 고구려 땅을 자기한테 바치라 했어요. 즉 서경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경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굴복을 해갖고 그럽시다. 우리 전쟁 싫으니까 그냥 줍시다. 달라는 대로. 할지론이 등장했었어요. 분할을 할 땅지자였고 그냥 땅을 띄워주고 전쟁을 막자라는 얘기가 이미 대신들한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저게. 그걸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었어요. 서희라는 사람인데 왕한테 이제 건의합니다. 폐하, 제가 보니까 저거는 저들이 싸울 의사가 전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싸움의 형세를 봐도 전투를 할 건지 말 건지 보이지도 않고 전투를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블러핑 같은데 제가 적진에 들어가고 저들의 의사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일단은 저를 보내주십시오 해요. 이게 적진에 잘못 들어가면 살갗을 베끼고 사지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걸 스스로 이제 감당하겠다고 감당한 겁니다. 갔는데 보니까는 얘들이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싸울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짜샤, 우리는 국후가 고려야 임마.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게 맞지. 니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니네 땅도 우리 땅이야. 하니까 그런가? 우리가 이제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얘들도 이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럼 이게 블러핑 같은데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떠봤어요. 떠봤더니 얘들은 싸울 생각이 있어 온 게 아니라 80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블러핑을 쳤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낸 것도 깔짝깔짝 보내는 게 그만한 인구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닌 것 같고 뭐 때문에 왔을까 보니까는 얘들이 지금 치고 내려가고 싶은 건 이쪽인데 혹시 치고 내려갔을 때 둘이 친하니까 얘가 손잡고 이쪽을 치지 않을까 이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다짐만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알았어 임마. 얘하고 손을 끊을 테니까 여진애들이 여기 산발적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여진애들이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큰 힘이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사람만 볼 때는 등치도 크고 말도 잘 되기 때문에 싸우면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야 여기 여진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길이 엄청 험해. 야 니네 국가 세웠을 때 진작 인사 가고 싶었지. 근데 얘들이 있어갖고 못 갔던 거야. 이것만 정리되면은 인사 갈게. 너 형제한테 인사드리러 갈게. 조공하러 갈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니까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그럼 오케이 돌아갈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 여기가 이 여진애들이 준동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야. 여기는 니네 간섭하지 마. 여기 우리가 이쪽에서 군사기지 새로 만들어 갖고 이쪽에 길을 좀 내고 나면은 그 뒤에 바로 갈게 해갖고 오히려 요충지를 얻어냅니다. 강동육주라고 하는. 자 이거는 서희의 판단력과 오로지 말빨로만 얻은 거였었어요. 외교부 공무원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길이 외모고시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국립외교원 들어가고 외교관이 되지만 외모고시라는 되게 어려운 시험을 보고 가요. 행정고시, 외모고시, 사법고시를 3대 고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뽑는 인원도 소수였었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 친구들은 하는 일이 이 국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 가장 피부에 많이 노출되는 공무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나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싸워보지도 않고 기가 죽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워낙 국제적인 힘의 관계를 많이 배우고 현장에서 접하다 보니까는
힘의 관계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인식하다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 질에 이제 좀 겁을 먹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등장할 때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서희입니다. 힘에 의해서도 딸리고 상황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은 그걸 잘 분석해갖고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희입니다. 태조 때부터 해왔었던 강경 정책이 사단이 터진 게 언제다? 그 10세기 말에 썼던 성종때 터집니다. 근데 그때는 서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어갖고 이거를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켰다. 자, 강동육주 얻어냈다. 서희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라는 겁니다. 이 지역 잘 기억 좀 해주세요.